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분이죠.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과 정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종부세 얘기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께서 부동산 관련 연구를 하셨어요? 네, 꽤 오래 했었습니다. 어떤 초점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계기가 있었죠. 저희 사회학자들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연구 주제가 생기니까요. 저희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 뭐 2001년, 2006년 요럴 때 부동산 폭등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부터 많이들 이야기했던 게 이제 집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는 상품이다. 네, 리빙이 아니고 바잉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런 주택, 부동산, 또 자산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저도 그런 어떤 계층 연구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오늘 이따가 저희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주거나 자산이 이게 정치 문제가 됩니다. 유권자들이 그렇죠. 네, 어느 당을 찍느냐 이거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정치 사회학적인 그런 주제로도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이 뭐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성태훈 정책실장이 또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한 걸 꺼내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 뭐 지난 대선 때부터 그리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 종부세 폐지나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해왔어요. 네, 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실제 그걸 추진하는 데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초고자산가들, 뭐 1주택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고가 주택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이런 다주택자까지 다 여기서 제외를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여론의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이런 그 종부세를 만약 폐지를 하거나 크게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전 국민이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뭐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게 되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를 총선 끝나고 뜻하지 않게 시작을 하니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지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계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쪽에서 총선 전에 사실 키워드가 대파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네, 서민, 민생, 물가. 근데 총선 끝나자마자 종부세 얘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2년 뒤에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종부세의 대상자, 뭐 저희가 이따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나 내지는 잠재적인 대상자 이런 그 득표를 좀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당 쪽에서는 자신들의 뭐 주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따가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저희가 선거를 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지 기반 확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뭐 이따가로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좀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연구 좀 해보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분석 대상을 뭐 먼저 좀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면?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 세금이 됐다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모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얘기를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를 하면 중산층도 뭔가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종부세 납부 부과 대상자가 총 가구의 현재 한 1.75%. 굉장히 적습니다. 네,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작년 기획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41만 명이 대상자가 됐거든요.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41만 명이면 바로 얼마 전에 총선에
유권자 수의 0.9%입니다. 네, 굉장히 적은 수인데 그동안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몇 퍼센트냐라고 할 때 분모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요. 점점점 비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한테 전체 국민의 내지는 전체 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해당되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2%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자가 보유자 중에서 몇 프로냐 또 자가 중에서도 아파트 소유자 중에 몇 프로냐 또 서울의 아파트 소유자 중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점점 분모를 좁히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관련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또 여기에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강벨트를 의식한 거다 이런 얘기가 그런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있죠. 네. 그러면 분모를 한강벨트의 유권자로 줄여버리면 네.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게 한강벨트라고 한다면 네네. 그 비율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네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커지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예. 종부세가 뭐 정권교체 촉진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그게 그 서울 지금 말씀하신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일부 계층에 이게 미세한 변동이 있습니다. 네, 차이를 낳는 건 사실인데요. 반면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지지층이 자산 중하층 그리고 세입자 계층 그리고 뭐 자기 집이 있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소수니까요. 그런 계층이 주로 민주당을 찍습니다. 근데 이런 고자산층 중심의 정책을 펼치게 됐을 때 과거에 많은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 지지층의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실망 투표인 거예요. 네, 실망 내지는 배신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총선 때 투표율이 충격적인 46% 아니었습니까?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 이명박 후보께서 대통령 당선되셨던 그 대선 당시에도 민주화 이후의 대선으로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는데요. 그때 투표를 누가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런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나 계층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동산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여야 후보의 경쟁률이 너무나 이제 현격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결국은 어떻게 해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어떤 그 예상을 해가지고 그냥 투표를 포기했다라는 이런 정치적 해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데 그게 부동산하고 연동이 되는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정말 얼마나 후보가 정동영 후보였기 때문인가? 이거는 상당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누구였다면 더 나았을까? 이게 뾰족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08년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 휩쓸었던 공약이 뉴타운 개발 공약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의 한강벨트나 이렇게 어떤 잘 사는 동네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거의 모든 전 지역을 다 헤집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뉴타운 공약의 그 사정권에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도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좀 다른 어떤 관점의 해석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복합적인 양쪽의 영향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가장 고조됐던 시기가 그 시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계층에 2008년에 총선을 해서 욕망의 선거 이렇게도 표현하고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한다면 정확히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 요 시기 때부터 자산 수준, 보유 자산의 규모, 유권자들의 그리고 자가냐 임대냐 이것에 따라서 투표하는 정당이 달라지는 경향이 그 시점부터 나타납니다. 2006년부터 그때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그런 연구를 그때 시작을 했고요.
과거에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에 어느 당을 찍느냐를 결정짓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출신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역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출신 지역주의였거든요. 그 뒤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되시던 그 시점부터 이제 출신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대, 가치, 이념 네. 이런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요 자산의 의미에서의 계층 투표입니다. 그 흐름은 저도 무슨 네. 말씀인지 알고 예를 들어서 2006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 저는 지금도 네. 기억이 생각나요. 이때가 세금 폭탄론이 거의 휩쓸어버리던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거의 서울에서 전멸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거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던 메가 이슈였던 건 맞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산이 어느 당을 찍느냐에 강력한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느 사회 집단을 주되게 대표하느냐가 불분명해지면 사실 굉장히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정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좀 약간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갖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세금 말고 그냥 부동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세다. 네. 근데 왜 세냐? 지금 서울에서 도저히 어떤 그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30, 40대가 이제 밀려서 경기도에 갔고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 분석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부동산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정 어떤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선거 표심이 바뀌더라. 왜인가 보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졌다더라.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연관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부동산 자체가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그렇죠. 보편적이다. 이 점이 기본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부동산 공약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공약이면서 동시에 세입자 계층, 예. 네, 여기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좀 사회학적으로 한국의 주택 체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권자 얘기를 하게 되면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어떤 사람들이 어느 당에 찍었느냐만 보게 되는데요. 좀 사회학적으로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한국이 자가 보유율 내지는 자가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네. 네, 자가 점유율이라고 하면은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자가 보유율이라고 하면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갖고 있는데 다른 데 그럴 살 수 있는 있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가 점유율이 대체로 한 56%? 자가 점유율이. 네, 전후이고요. 예. 자가 보유율이 한 60% 전후되는데 예.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어요. 네, 2, 3% 정도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이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요. 예. 자가 보유율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70% 가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주택 담보 대출에 제도적인 제한이 별로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대출을 해서 주택을 구매를 하고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시세 차익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걸 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의 규제, 뭐 우리 DTI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렇죠. DTI, LTV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득 내지는 그 구매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게 제도적으로 한국이 독일이 한국에 못지않게 엄격한 나라고요. 독일이. 네, 독일과 한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선 가장 엄격한 나라에 속하는데요. 가장 그것에 관해서 규제가 약한 나라가 지금 이런 영미권들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이 뭐냐면요. 그 원리금을 상환을 못하는 저소득층이 파산할 위험이 그만큼 큰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붕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저소득층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도래를 하면 네. 거시경제 전체가 도미노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대출을 해준 은행이 망하고요. 예, 예.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망하고요. 네. 그럼 그 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니까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또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무서운 도미노가 벌어지는 거라서 한국의 구조가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면에 또 한국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보유율이 낮은 구조인데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높은 거죠. 그렇죠. 네,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그렇죠. 문턱이 높은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반반인 겁니다. 55%, 45%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가와 임대가. 네. 그러면 보수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 계층만 배타적으로 대변을 해서는 선거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반반이기 네, 때문에. 반반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게 구조적으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저희 말씀 나눴듯이 종부세 아예 폐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재산세 포함해서 보유세를 대폭 인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가를 갖고 있지만 자산이 많지 않은 계층이나 자가를 갖고 있지 않은 계층의 이반이 상당히 두려워지는 거죠. 네, 그에 반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의 고자산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좀 넓게 이해를 한다면 그쪽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네.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자살적인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부세 얘기가 나온 거다. 네네, 양쪽 다 극단적인 입장은 취하기가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네네.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서울로 한번 한정을 해봐죠. 서울이 집값이 비싸니까. 네. 서울에서 자가 취득에 성공을 했다. 그럼 그 사람 혹시 정치 성향에 따라 연동해서 변화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아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10년대 들어서서 여기 자산 주택 관련된 불평등 연구라든지 네. 정치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그 시기부터 연구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자산의 보유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를 갖고 있지 않다가 갖게 됐을 때 정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럼 그 보수화되는 겁니까? 보수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예. 계급 배반 투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왜 저소득층이 보수 정당을 찍고 그렇죠. 어느 정도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중에서도 상중산층이 진보 성향의 뭐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을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좀 이상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난한 보수, 뭐 샴페인 진보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 연구 논문 하나 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세대 효과였다는 겁니다. 그게. 아, 그래요? 네, 노인층의 세대 효과. 노인층의 세대 내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노인층 내의 그런 차이가 안 보이는데 사실은 초고자산층도 60대 이상에 집중이 돼 있고요. 아, 무슨 말씀인지 네, 자산 빈곤층도 50대 이상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OECD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노인 인구 중에 상당수가 지금 빈곤층인데 빈곤층입니다. 가난한데 네네. 근데 어떤 세대 영향 때문에 보수성 정당을 찍는 예, 거죠. 그럴 수 네,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보고서까지 봤어요. 한국 그 KDI 보고서를 봤는데 노인은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자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자산을 연금화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봐도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입니다. 한국이. 네, 그래서 노인층 내에 초고자산층이 있지만 자산이 아예 없거나
마이너스이신 광범위한 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보수 정당을 찍으니까 예. 이게 겉으로 보기에 전체적으로 그냥 세대를 안 보고 보면 가난한 계층이 보수 정당을 찍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60대 이하로만 한정을 하면 한정을 했더니 비례 관계가 나타나요? 네, 한정을 했더니 바로 그 저희 논문에서 당시에는 미세하지만 계급 투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뒤부터 상당히 뚜렷한 계급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관련해서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손학규 후보가 분당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일이 있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8년 전 총선에서 전현희 후보가 서울 강남을 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당을과 강남을 해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공불락 네.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근데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됐다.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갖고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물론 가설적 분석이지만 그때 나왔던 분석 중에 하나가 계층 구성이 바뀌었다. 해당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그때 분당을 같은 경우는 이게 판교 입주 시기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분당을 지역에서 거주하던 그 자산가 특히 노인 계층 이 분들이 판교로 이동해 가면서 세입자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네네. 거죠. 네. 분당을 지역에. 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젊으면서 자가 소유자가 아닌 그렇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온 사람들로 인구 구성이 바뀌어 버렸다. 네네. 그다음에 강남을 같은 경우도 그때 주공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그 원주인들이 이제 그 빠지면서 세입자를 들였던. 그래서 유권자층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인구 구성, 계층 구성이 바뀐 게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다는 그때 가설적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개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논문 하나 써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 계층 구성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강남 얘기를 할 때도 그 안에서 사실은 미세하게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계층 구성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어떤 변수를 떼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산이 얼마큼 영향을 미쳤냐, 또 세대가 얼마큼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따로 보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내지는 집단이 특정한 자산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연령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높을수록 보수 투표 성향이 강하다라고 확률적으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고자산층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연령 변수나 내지는 가치 이념 변수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일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아마도 민주당 쪽으로 투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던 것 물론 같네요. 이제 뭐 당시에 선거 이슈나 이런 요인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복합적 네네. 분석은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네. 요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이제 당시에 그런 이야기 좀 나왔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좀 설명이 되는 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울이 부동층의 도시가 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을 했다. 이게 꼭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 이런 것까지 다 아울렀을 때 네. 어떤 때는 민주당으로 쏠리고 이게 그러니까 스윙보터 지역이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서울이 네. 이 양상도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이런 거하고 연동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스윙보터가 얼마나 느는 추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모아진 견해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몇 가지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출발점은 97년 IMF입니다. 네,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것의 어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중후반기 정도부터예요. 네. 2006년, 7년 이때부터 한국에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의 계급 투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 수준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고용상의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들의 설명력은 약하거나 비일관적입니다. 근데 자산이나
주택은 영향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자산의 경제학적인 특징은 그것이 하나의 사이클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투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동돼서 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투표 끝나고 나면 이제 득표율 분석을 되게 정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별로 뭐 서울에서 몇 프로 이 수준이 아니라 구 더 들어가서 동. 그렇죠. 네, 행정구역별로요. 그죠. 네. 똑같은 자치구지만 동이 어디냐에 따라서 득표율이 확 달라지는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잡히고 있고. 네. 그래서 왜 동별로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이 동이 대장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게 좀 같이 연결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들은 거의 일관돼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네. 행정동별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거 시점에 내지는 선거 전 1년 동안에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변수로 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공시지가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네.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나 내지는 보유 주택의 가격 이것이 행정 동별로 어느 당이 승리를 했느냐, 패배를 했느냐에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죠. 옛날에 네. 이제 그 부동산 계급사유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 유명한 책인데 네네. 베개로도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신호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손낙구 씨가 그렇죠. 제기를 하신 엄청나게 어떤 공을 들였던 책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정치권에서 많이 봤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더 빠뜨릴 수 없는 게요. 투표율입니다. 네, 투표율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유 자산 규모나 자가 임대 차이에 따라서 투표율의 체계적인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또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하자면 보유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자가일수록 예. 투표율이 높고요. 네. 예, 재산이 적고 예. 세입자이신 분들이 투표율이 낮은 걸로 상당히 수년 전부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인 격차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느 한 계층이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결정이 그 계층에 더 유리한 쪽으로 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아마도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투표율이 낮은 예. 세입자 계층이나 아니면 자가일지라도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투표율이 높은 계층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면 하게 지금 돼요. 그 말씀은 네. 지금 서울로 오면은 강북 같은 경우 네. 강북에 있어서 선거 결과가 확연히 그러니까 갈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속칭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었고 있었죠. 아닌 네.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부동산과 연결을 지으면 그 자가라 하더라도 그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진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투표율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우에 득표율만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투표율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번에 몇 퍼센트 득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투표율을 거기 곱해서 보면요, 민주화 이후에 35, 6% 이상을 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네, 그래서 비투표자를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건데요. 네, 그렇죠. 불과 2년 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여러 구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분석이 나왔는데 각 행정동별로 또 그 구별로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표에 영향을 확실히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한국에 번역도 돼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는 1인 1표지만 네. 실제로는 어떤 특정 계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대변되고 네. 다른 계층이 덜 대변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또 제도적인 그런 결정 역시도 특정 계층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좀 정합 정리하면 부동산 계급 사회의 경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네. 이 부동산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에 기초해서 본다면 투표 결과는 계급 투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네. 경향적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계급 배분 투표가 아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하나 더 보태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주택 체제가 네. 기본적으로 반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념적으로 극단화된 그런 정치 노선은 어느 쪽이건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네. 그래서 양쪽이 전부 다 중도화 쪽으로 네,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의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어차피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 지층에서 이게 민주당 정체성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투표 결과만 놓고 본다면 네. 이게 이제 그 맞는 어떤 논의냐 요 얘기는 제기될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 얘기는 제기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방금 마지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현재 종부세 구조에서 의도하지 않게 어떤 피해를 입으시는 계층들이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요소가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중에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실제 소득은 거의 없으신 분들이 이 세제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 빈곤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특정 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것을 어떤 극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에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